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평균 6분마다 한 분의 어르신이 뇌졸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저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는 할머니도 있고 정원 산책을 즐기지 못하게 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 생이 조용히 꺼져 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급히 켜게 된 이유, 마음이 다급해진 진짜 이유는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그 연구에서는 많은 뇌졸중이 흔히 처방되는 4가지 약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 안 약통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약들이고 분명 좋은 의도로 처방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위험성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예순을 넘긴 분이시거나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전할 내용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별 생각 없이 복용하는 이 약들 중 하나가 실제로는 뇌졸중의 위험을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위험은 2배,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노년의 건강과 회복을 연구해왔고 어떤 정보가 어떤 순간에 전달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와 검증된 자료에 기반한 이야기이며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고령자의 뇌를 조용히 위협하는 4가지 약물의 정체를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의사와 상의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대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약물은 저조차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함께 끝까지 보시죠. 오늘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매우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뇌졸중이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복잡한 도시라고 상상해보세요. 신경세포는 수많은 집들이고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달리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유형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그 주변 세포들은 순식간에 산소를 잃고 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퍼지며 조직을 망가뜨리는 형태죠. 둘 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민감하고 섬세한 상태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고성능 컴퓨터처럼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혜는 그대로지만 회로는 더 이상 외부 자극을 쉽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약물들은 마치 이 시스템에 몰래 침투하는 바이러스처럼 뇌의 회로를 과부하시켜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가정 상비약 서랍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의 실체에 강한 빛을 비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겉보기엔 무해한 친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 중 하나죠.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이름만 들어도 낯익으시죠? 두통, 허리 통증, 관절염 증상 완화에 쓰이는 약들입니다. 처방 없이도 살 수 있고 누구나 한두 번쯤은 드셔봤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방심을 부릅니다. 젊고 심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매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몸 안 깊은 곳에서 조용히 적으로 변합니다. 왜 이렇게 흔한 약이 위험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마치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상승입니다. 혈관을 호수로 생각해보세요. 소염제는 체내 염분과 수분을 붙잡아두면서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한편으로는 혈관을 더 단단하고 좁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좁고 뻣뻣한 관을 많은 혈액이 밀고 나가야 하니 압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일매일 수도관에 무리를 준다면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터집니다. 두 번째는 신장과 혈소판의 문제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존재인데 소염제는 특히 나이든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된 신장은 혈압을 더 악화시키고 혈소판의 기능까지 교란시켜 필요 없는 곳에 혈전이 생기게 만듭니다. 바로 뇌혈관 안에 말이죠. 세 번째는 동맥경화의 촉진입니다. 장기 복용 시 소염제는 혈관 내벽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벽을 거칠게 만들고 그 위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들러붙어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어느 날 이 찌꺼기의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순간 참사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정수 어르신 68세.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늘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선택은 디클로페낙 하루 2알. 매일같이 이 약만이 내 통증을 가라앉혀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혈압이 조금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약 한 알 한 알이 몸속에 기름을 붓는 불씨가 된다는 건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미에 물을 주던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고 물 호스를 떨어뜨렸습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뇌졸중이 시작된 겁니다. 표면적 원인은 혈전이었지만 사실 그 토양은 수년간 쌓인 약의 잔해로 이미 준비돼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을 그냥 안고 살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약을 혼자서 끊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의사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제 나이와 혈압 상황에서 이 소염제가 정말 최선인가요? 최소 용량과 최단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낮추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심장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열 진통제부터 국소 부위만 작용하는 소염젤이나 크림, 그리고 물리치료 온연료법 운동까지 통증을 덮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안전하게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묻고 선택할 힘이 생긴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조용하지만 뇌를 위협하는 약 한콜린제. 이번에는 두 번째 약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과 뇌졸중 사이의 연결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 약은 민감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바로 요실금 또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인해 외출을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끊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 불안감을 잠재우는 해결책으로 자주 처방되는 것이 바로 한콜린제 계열의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옥시부틴인, 톨테로딘, 솔리페나신 같은 이름이 흔히 등장합니다. 이 약들은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작용하고 실제로 증상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 기능의 저하입니다. 이 해를 돕기 위해 먼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세틸콜린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호 전달자입니다. 방광의 수축 조절뿐 아니라 기억력, 학습, 능력, 사고력 등 모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마치 생각의 기어를 부드럽게 돌리는 윤활유 같은 존재죠. 그런데 항콜린제는 이 아세틸콜린을 차단합니다. 처음엔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 문제를 덜어주는 효과를 내지만 이 약은 특정 부위만 골라 작용하지 않습니다.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결국 뇌에도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아세틸콜린을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기억력 감퇴, 혼란스러운 정신상태, 졸림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실은 방광약이 뇌의 불을 하나둘 끄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졸중과의 연결고리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혈류를 조절하는 기능도 하는데 이게 차단되면 혈관이 필요한 만큼 넓어지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뇌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약은 기립성 어지럼증이나 지나친 진정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심장과 혈관이 이미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마치 항공관제사가 인력도 통신 장비도 절반만 갖고 비행기를 조종하라는 격입니다. 결국 사고는 시간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관악구에 사는 75세 김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도 여전히 활발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요해 조절이 어려워져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의사의 권유로 옥시부티닌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법처럼 증상이 사라졌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따님들이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잦은 깜빡임과 말의 흐름이 둔해졌고 어느 날은 소파에서 일어나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작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양력을 확인한 의료진은 그 연결고리를 금세 찾아냈습니다. 방광을 살린 그 약이 동시에 그녀의 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항콜린제를 복용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다시 점검할 시간입니다. 물론 약을 갑자기 끊는 건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복용 중인 약이 항콜린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치의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약이 제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다행히도 더 안전한 약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세틸콜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경로로 방광을 조절하는 베타3 작용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라베그론이라는 성분이 있고 이 약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고령자에게는 훨씬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 없이도 요실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배뇨 습관 훈련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 술 같은 자극성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실금은 분명 불편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뇌를 희생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안전한 방법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 여러분에겐 그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
기적 같은 소염제. 그러나 그 이면엔 뇌졸중의 그림자. 이번에 살펴볼 세 번째 약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되찾아준 약으로 불립니다. 천식발작 알레르기 쇼크.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몇 시간 만에 붓기와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전신용 스테로이드, 대표적으로 프레드니솔론이나 덱사메타손입니다.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숨을 못 쉬던 사람도 다시 숨을 쉬게 만들고 온몸의 염증이 진정되며 삶의 질이 급격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절대적인 구원자처럼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강력함 뒤엔 반드시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이 약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전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몸과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각적인 편안함과 안정을 얻는 대신 뇌졸중의 위험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약은 단 하나의 문제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 갈래 공격으로 우리의 몸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저는 이것을 스테로이드의 3중 위협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위협은 고혈압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체내 염분과 수분을 붙잡아 혈액량을 늘리고 동시에 칼륨을 배출시킵니다. 그 결과 심장은 늘어난 피를 더 세게, 더 자주 펌프질하게 되고 혈관은 큰 압력에 시달리게 되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넓은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혈당을 높이고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성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당은 혈관의 내벽을 상하게 하고 매일같이 설탕에 담근 혈관처럼 혈관을 끈적이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이 약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혈액을 더 끈적이고 뻑뻑하게 만들어 언제든지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즉, 이미 약해진 혈관, 플러스 끈끈해진 혈액, 플러스 높은 압력.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2세 윤병호 어르신은 수년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프레드니솔론으로 위기를 넘겼고 그 덕분에 몇 번이나 생명을 건지셨죠. 하지만 매번 응급처치로만 쓰였을 뿐 이 약을 줄이거나 끊기 위한 계획은 아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윤 어르신은 고혈압이 생겼고 혈당도 항상 경계선에 걸쳐 있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계속 높았습니다. 모두가 폐만 바라보는 동안 뇌혈관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서를 하던 중 문장이 갑자기 흐려지고 얼굴 한쪽이 뻣뻣해지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스테로이드를 계속 사용해온 것이 마지막 가속 페달이 된 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약을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요? 답은 아닙니다. 이 약은 여전히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은 반드시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치의와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복용 중인 스테로이드를 가장 낮은 용량, 가장 짧은 기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 약물이나 병행요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천식이나 폐질환의 경우에는 흡입형 스테로이드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즘성 질환이 있다면 다른 종류의 면역 조절 약물로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 약을 계속 써야 한다면 그에 따른 예방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단순히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염분과 당분을 줄인 식단, 매일의 가벼운 운동과 함께 뇌를 보호하는 루틴 전체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테로이드는 혼자 쓰이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을 복용한다는 건 내 몸 전체의 방어 체계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뇌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번째 경고. 가장 위험하고 잘못 사용되는 약 항정신병제. 마지막으로 다룰 약물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중 가장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 약은 본래 심각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쿠에티아핀 같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조현병이나 망상증 같은 위중한 질환을 치료할 때 이 약들은 분명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려스러운 사용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 환자의 행동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남용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심해진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흥분 공격적인 행동 통제가 어려운 불안과 초조함이 잦아지면 가족과 돌봄을 맡은 사람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의료 시스템 안에서 단기간에 환자를 진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항정신병제 투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화학적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처방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주요 보건기관들은 이미 경고를 내렸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을 비롯한 기관들은 치매 노인에게 항정신병제를 사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거의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경고 표시를 붙였습니다. 특히 뇌졸중 위험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약물이 뇌와 심혈관계에 미치는 피해 메커니즘은 복잡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첫째, 이 약은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머리가 핑 돌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이런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엉덩이 골절 한 번으로 삶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면서 짧지만 치명적인 산소 부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뇌졸중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둘째, 항정신병제는 심장 박동의 불규칙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 혈전이 뇌로 날아가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약은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콜레스테롤 증가를 빠른 속도로 일으키며 몇 달 만에 당뇨병성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혈관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셋째, 최근 밝혀진 문제는 혈액 점도입니다. 항정신병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혈액이 끈적하고 뻑뻑해져서 혈류가 더디게 흐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혈전조차도 쉽게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80세 이정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점 불안하고 예민해졌고 아들은 지쳐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저용량 리스페리돈을 권했고 복용 후 며칠 만에 이 할머니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안정이 아닌 과도한 졸음과 무기력이었습니다. 혈압은 불안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고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한쪽 입이 처지고 말이 어눌해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도와주기 위한 약이 오히려 잔인한 덫이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모든 가족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로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았다면 당신이 그 사람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약이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까? 다른 비약물적 방법은 모두 시도해봤나요? 언제 어떻게 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절대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치매로 인한 행동 문제는 약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우선입니다. 왜 불안하고 화가 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표현하지 못한 통증은 없는지, 혹시 감염이나 불편함이 있는지, 혹은 그저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조용한 환경 좋아하는 음악, 쉬운 활동 감정을 인정해주는 대화와 같은 비약물적 접근은 시간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항정신병제는 정말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그마저도 짧은 기간만 모든 대안을 시도한 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쉽게 선택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대부분은 막을 수 있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군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집안 구석구석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던 약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4가지 조용한 위험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첫째, 두통약처럼 자주 먹던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어떻게 우리의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을 갉아먹는지 확인했습니다. 둘째, 요실금을 잡기 위해 쓰이는 항콜린제가 사실은 기억과 판단력의 불을 꺼버리는 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적처럼 염증을 잠재우는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우리 몸을 당뇨, 고혈압, 혈관 손상이라는 폭풍의 중심으로 몰아넣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치매 환자를 잠시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항정신병제가 실제로는 그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가장 무거운 진실까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건강을 의료 시스템에 수동적으로 맡겨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믿는다는 이유로 내 몸의 주인이면서도 내 약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던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바꾸고 싶은 현실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건강의 지휘자이며 모든 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은 그저 머릿속에 쌓이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의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되고 약국에서 약을 고를 때의 기준이 되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언급된 4가지 계열의 약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때 필요한 건 불안이 아니라 명확한 질문과 당신의 의지입니다. 이 약이 지금 내 몸에 가장 적절한가요? 더 안전한 대안은 없을까요? 이 단순한 물음이 당신의 뇌와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형제에게, 같은 고민을 나누는 친구에게 당신의 손끝으로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통의 응급전화, 한 병실의 침상, 하나의 가족의 상처를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은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영상 속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누구보다 절실한 이들에게 진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는 단 하나뿐입니다. 부디 아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뼈를 젊은 시절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소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식탁 위의 보물, 바로 검은 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검은 콩을 끓이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검은 콩을 잘못 먹고 있어 그 소중한 영양의 절반 이상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콩 안에는 놀라운 건강의 힘이 숨어 있고 그것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선 꼭 맞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열쇠를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양을 2배로 끌어올리는 조리법부터 신장을 탄탄하게 돕는 특별한 보양조합, 그리고 하루에 몇 알이 가장 적당한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검은 콩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검은 콩이 지닌 가장 뛰어난 5가지 효능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작지만 강력한 영양의 보고. 검은 콩이 우리 몸에 주는 탄탄한 체력 선물입니다. 검은 콩을 그냥 평범한 콩으로 생각하셨다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겉보기엔 작고 소박한 이 검은 콩 한 알에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 온몸에 힘을 채워주는 영양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이 작은 콩은 마치 자연이 만든 농축된 건강 캡슐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한데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건 단백질 함량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00개 검은 콩 안에는 무려 30몇 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같은 무게의 달걀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백질이 아닙니다.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포함된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마치 몸을 구성하는 벽돌처럼 작동해 성장과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방어벽을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콩은 미네랄의 보물 창고입니다. 뼈와 치아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은 100개 깨악당 RB24mg씩이나 들어있고 특히 골다공증 걱정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뼈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철분도 약 7mg이 들어있어 쉽게 피로해지거나 얼굴이 창백한 여성분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빈혈 예방과 치료에도 검은 콩은 손색 없는 식재료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영양소 하나,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검은 콩 100개는 무려 1,3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완화하고 혈압 균형을 잡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민감한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은 콩에는 자연이 준 청춘 비타민이라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E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100개야당 17mg의 비타민 E는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며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데에도
이만한 천연 자원이 또 있을까요?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이 작지만 힘센 검은 콩이 진짜 열쇠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경계를 보호해주는 필수 조력자인데요. 검은 콩에는 비타민 B군이 고루 들어있어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잘 바꾸고 몸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피로감에 자주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성분이죠. 이처럼 단백질, 칼슘, 철, 마그네슘, 비타민 E와 B군까지 이 모든 건강 영양소가 작은 검은 콩 한 알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단순한 곡물이 아닌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하루 한 줌의 건강보험이자 인생 후반기를 더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작지만 강한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으로 쌓은 이 든든한 건강의 바탕 위에 우리 몸은 날마다 더 생기 있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검은 콩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기운을 되살리는 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색과 오장육부의 연결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검은색이 신장과 통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검은 콩에 짙고 윤기 나는 껍질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자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도 검은 콩은 오랫동안 신장을 기르는 귀한 식재료로 민간에서 널리 활용돼 왔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90세를 넘긴 한방명의 정명수 박사 역시 검은 콩은 겨울철 신장이 약해지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런 전통적 지혜는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아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성분이 풍부한데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내분비 균형을 부드럽게 조절해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호르몬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장의 회복력과 생리적 리듬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검은 콩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어 신장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영양이 충분히 들어가면 신장 세포의 재생과 복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는 곧 전반적인 신장 기능 강화로 이어집니다. 허리가 자주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자주 어지럽고 귀가 웅궁거리는 느낌 혹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 몸이 신장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은 콩을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장 보양 식단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검은 콩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과 돼지꼬리 뭇국, 검은 콩과 호두죽 같은 메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사람들의 몸에서 검증된 조합입니다. 단지 입에 맞춰 만든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의 결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효능은 특히 중장년층이 절실히 관심을 갖는 심혈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찾아오는 스랭기아우 중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불안해하시곤 하죠. 그런데 검은 콩은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우선 검은 콩 100개는 약 10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섬유는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덕분에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가네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혈관을 가볍고 깨끗하게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검은 콩에는 리놀렌산과 리놀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 좋은 지방들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며 동맥경화 예방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검은 콩은 혈관을 한번 싹 청소하고 윤활까지 해주는 천연 정비사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검은 콩을 장기적으로 섭취해야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30% 가까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검은 콩이 비싼 건강보조제 못지않은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자연치료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중장년층 이상 모든 분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 식단 속에 검은 콩을 조금씩이라도 넣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죽에 한 줌 또는 저녁 반찬에 살짝 더하기만 해도 내 몸은 조용히 그 변화를 기억하고 반응해 줄 겁니다. 삶은 나이와 함께 무거워지지만 혈관은 검은 콩과 함께 가볍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검은 콩의 효능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목표 노화를 늦추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삶을 위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만 덜 늙고 싶다, 더 오래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식재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은 그 바람에 실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슈퍼 항산화 보물입니다. 검은 콩의 까맣고 윤기나는 껍질 안에는 특별한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바로 그 검은 껍질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그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의 20배, 비타민E의 5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파괴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즉 몸속 쓰레기들을 마치 순찰 경찰처럼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활성산소를 줄여주면 세포는 덜 손상되고 그만큼 늙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눈가의 주름, 피부의 탄력, 저하 면역력의 약화 같은 노화의 징후들이 늦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소플라본 역시 세포 대사를 조절해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외부로부터 오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마치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산화 부대가 조직되는 것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 몸의 방어력은 강화되고 생기와 활력은 되살아납니다. 이처럼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과 균형이 안정되면서 내면에서부터 젊음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은 화장품이나 비싼 보조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의 단순한 식재료를 매일 반복적으로 잘 활용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검은 콩은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장수로 향하는 여정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건강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소화 개선과 변비 예방에 있어 검은 콩이 주는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앞서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식이섬유는 또 다른 강력한 역할도 함께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변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검은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의 부피를 늘리고 질감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며 동시에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해 장의 부스터를 달아주는 것처럼 활발한 움직임을 이끌어냅니다. 이로 인해 배변 활동은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더 이상 화장실에서 힘을 주느라 고생할 일이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이 식이섬유는 단지 변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장 속의 유익균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즉, 검은 콩은 배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 건강의 뿌리부터 다시 세워주는 역할까지 겸하는 셈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지나치게 정제되고 운동량도 줄어들면서 변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흔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적인 배변 불편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병원 약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검은 콩이 이 문제에 자연스러운 해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변비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매일 적당량의 검은 콩을 섭취하게 한 결과 몇 주가 지난 후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배변이 편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검은 콩의 작용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검은 콩은 그저 특별한 날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 속에 스며들어야 할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삶이 느리게 흘러가는 노년의 하루하루를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 바로 그것이 검은 콩이 전하는 5번째 건강 선물입니다. 검은 콩의 수많은 효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그 반대편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모든 이에게 무조건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검은 콩처럼 영양이 농축된 식품일수록 섭취 방법과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검은 콩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은 콩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지만 이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는 일종의 난소화성 당질, 성분이 소화가 약한 분들에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염 위궤양 12지장 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 혹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의 검은 콩을 섭취하면 위와 장의 점막이 자극받아 속쓰림 복부, 팽만감, 트림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검은 콩 안에 포함된 특정 당 성분은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때문에 복부가 쉽게 부풀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불편함도 생깁니다. 실제로 국내 병원 외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장장애 환자의 10-15%가 고식이섬유,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검은 콩도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화기계가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은 양으로 천천히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이 단백질 흡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은 콩에는 트립신 억제 물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트립신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흡수되게 만드는 중요한 효소인데 이 성분이 과하게 작용하면 단백질 소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 혹은 병중 회복 중이라 단백질 보충이 중요한 분들에겐 오히려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다른 영양소의 흡수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분명 바람직한 섭취가 아닐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검은 콩도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드문 경우이지만 검은 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검은 콩 섭취 후 피부 가려움 발진, 입술목에 따끔거림이나 붓기, 기침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거나 전신 반응이 나타난다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번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검은 콩을 처음 접하는 어린아이에게 줄 때나 본인도 검은 콩을 처음 시도해보는 경우라면 처음엔 딱 한두 알 정도만 먹여보고 최소 4-6시간 정도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몸에 맞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야말로 검은 콩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훌륭한 음식이지만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나에게 무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단순히 몸에 좋다니까 먹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살피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의 리듬에 맞춰 검은 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은 언제나 정직한 습관에서 비롯되니까요. 검은 콩이 우리 몸에 이로운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그 모든 영양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은 콩의 진짜 힘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검은 콩의 영양을 온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을 곱게 갈아 만든 따뜻한 검은 콩 두유입니다. 이는 검은 콩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먼저 깨끗이 씻은 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려서 통통하게 만든 후 물을 적당히 넣고 두유 제조기에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검은 콩 속 영양분이 물에 잘 풀어지면서 두유 속에 녹아들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바뀝니다. 더 깊고 풍부한 맛과 건강 효과를 원하신다면 몇 알의 대추를 함께 넣어보세요. 기운을 북돋아주고 피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구기자 한 줌이나 검은 깨 한 숟갈을 더하면 간과 신장 건강에까지 효과가 확장되며 맛도 한층 고소해집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속도 편안하고 기분까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검은 콩 죽입니다. 쌀죽처럼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어 특히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시기에 제격이죠. 검은 콩은 3-4시간 정도 불려두고 쌀도 함께 씻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검은 콩과 쌀물을 넣고 센 불에 한번 끓인 뒤 약불로 줄여 뚜껑을 덮고 천천히 푹 끓입니다. 콩과 쌀이 부드럽게 퍼지고 죽이 걸쭉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엔 입맛에 따라 약간의 흑설탕이나 꿀 혹은 조청을 첨가하면 더욱 깊은 단맛이 살아납니다. 검은 콩의 영양과 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며 위에 자극 없이 영양이 흡수되고 몸 전체가 따뜻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아침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 돼지 족발찜, 즉 영양과 피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보약 밥상입니다. 이 메뉴는 단백질과 콜라겐이 가득한 돼지족과 검은 콩의 풍부한 영양이 어우러져 몸속 깊이 기운을 채워주는 보양식으로 손꼽힙니다.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콩은 미리 불려두고 돼지족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 물에 데쳐 불순물과 잡내를 제거한 후 생강과 대파를 넣어 은 기름에 볶아 향을 낸 뒤 검은 콩과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약불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천천히 끓입니다. 푹 고아져 족발이 젓가락으로도 부드럽게 찢어질 정도가 되면 간장과 소금, 약간의 맛술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이 요리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검은 콩의 신장 보양 효과와 돼지족의 콜라겐이 만나 피부 보습과 탄력 체력 보충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직접 삶아서 먹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담가 불린 뒤 냄비에 물을 넣고 30-40분간 부드럽게 삶습니다. 삶는 도중 소금이나 약간의 설탕을 넣어 간을 해주면 콩 본연의 고소함과 단맛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익힌 검은 콩은 간식으로 그대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삶은 콩은 단단한 식감이 남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분들이 드시기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잘게 으깨거나 죽 형태로 변형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특별한 방법인 검은 콩 새싹 기르기입니다. 불린 검은 콩을 하루 정도 건조한 곳에 놓은 후 구멍이 뚫린 통이나 체에 담아 하루 2번씩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가며 습도를 유지하면 3-5일 내에 싱싱한 검은 콩 새싹이 자라납니다. 이 새싹은 일반 콩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고 맛도 아삭하고 산뜻해서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냉채 등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간편하면서도 몸을 가볍게 해주는 식단의 제격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식, 바로 식초에 절인 볶은 검은 콩입니다. 깨끗이 씻은 검은 콩을 기름 없이 약불에 천천히 볶아콩 껍질이 갈라지고 구수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은 다음 유리병에 담고 식초를 붓습니다. 이때 콩이 식초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1-2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식초절임은 식욕을 돋우고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검은 콩 속 영양소의 흡수율도 더욱 높아집니다. 다만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천천히 양을 조절하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은 콩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검은 콩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줌의 습관이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이제 진짜 핵심이 나왔습니다. 검은 콩을 먹는 목적이 신장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싶어서라면 단순히 삶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하거나 특별한 약재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검은 콩의 효능을 제대로 끌어올리고 신장 기능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조합, 바로 오늘 소개할 3가지 보양식입니다. 정명수 박사님께서도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이 조합들은 간단하지만 오랜 시간 검증된 지혜가 담긴 레시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 콩 호두 돼지 신장탕입니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죠. 준비 재료는 간단합니다. 검은 콩 30가, 호두 3알, 돼지 신장 1개, 생강 몇 조각이면 됩니다. 먼저 검은 콩은 미리 6시간 이상 불려주시고 호두는 껍질을 까서 속살만 준비해주세요. 돼지 신장은 중앙을 길게 가른 뒤 안쪽에 있는 흰색 막과 기름을 꼼꼼히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잡내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얇게 썬 다음 냄비에 물을 붓고 검은 콩, 호두, 생강을 넣어 30분 정도 먼저 끓입니다. 이후 손질한 신장을 넣고 약불에서 10-15분 더 끓이다가 신장이 익어 살짝 말리듯 말려 올라오면 불을 끄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 탕은 검은 콩의 신장 보양력, 호두의 전기 보충 돼지 신장에 동물성 단백질, 회복력이 어우러진 조합으로 허리 통증, 어지럼증, 이명 증상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 구기자죽입니다. 재료는 검은 콩 30가나 구기자 15g 쌀 50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은 콩죽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구기자를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검은 콩과 쌀을 먼저 충분히 불려 부드럽게 죽을 끓인 뒤 불을 끄기 전 10분을 남기고 깨끗이 씻은 구기자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구기자는 예로부터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 한약재로 불려왔고, 검은 콩과 만나면 신장의 기능을 더욱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이 죽은 맛이 순하고 자극이 없어 장기적으로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고 보양식으로서도 손색 없는 한 그릇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한 끼로도 손색 없는 검은 콩 흑임자 미음입니다. 재료는 검은 콩과 검은 깨를 1:1 비율로 준비합니다. 각각을 기름 없이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덮어준 뒤 믹서기에 넣고 적당량의 따뜻한 물과 얼음 설탕을 더해 곱게 갈아줍니다. 고운 질감으로 만든 이 미음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동시에 신장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기운을 차곡차곡 보충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음식은 신장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검은색은 신에 통한다는 말이 전해져 오는데, 검은 콩과 검은 깨는 그 대표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그 보양력은 단일 성분보다 훨씬 강력해지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한 그릇씩 속이 포근해지며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검은 콩 하나로도 할 수 있는 조합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꾸준히 내 몸에 맞게 균형 있게 먹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이 결국 몸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검은 콩 보양식 마음에 드는 것부터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가지 질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검은 콩을 일상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은 콩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적당량이라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함 같은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 특히 한금고제나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단에 포함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 질문,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30, 50갱만 정도, 즉 손으로 한 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이 양을 하루 중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30개 검은 콩으로 만든 따뜻한 두유를 한 잔 마시고, 저녁엔 죽이나 찜, 요리에 검은 콩을 곁들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식사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상이 어린아이이거나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이보다 절반 정도인 하루 15-30g만 많게는 10g 정도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본 후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의 건강 효능부터 시작해 섭취 시 주의할 점 다양하고 맛있는 섭취 방법, 신장 건강을 위한 특별한 보양식 조합까지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검은 콩을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어떤 조합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확실히 감이 잡히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특히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5가지 실천 팁을 말씀드리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은 충분히 푹 익혀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덜 익은 콩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푹 충분히 부드럽게 삶아주세요. 둘째, 처음에는 꼭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예전부터 자주 드시던 분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처음엔 미음이나 죽에 콩 서너 알만 넣어 드셔보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몸의 반응은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만약 검은 콩을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위산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현재 그 양이 내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바로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넷째, 꾸준히,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한 줌이라도 꾸준히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건강도 한 방이 아닌 한 끼 한 끼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위장질환, 신장질환, 만성질환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검은 콩을 식단에 추가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은 결코 극단적인 선택이나 무작정의 반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알고 내 속도에 맞춰 내 삶 안에서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검은 콩 한 줌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은 콩은 귀한 식재료이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다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검은 콩을 더 현명하고 알맞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작은 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함께 나눠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만의 검은 콩 활용법이나 느낀 점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